그때 저도 옆에 있었는데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오빠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혜진이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함께 울었다. 시간이 흘러 4시가 넘어갔다. 해가 더 기울어지면서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순자 씨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조용해. 정우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봤다. 분명 오후에는 다른 성묘객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넓은 공동묘지에 그들 둘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마 다들 일찍 가신 모양이에요. 요즘 해가 짧아져서 정우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왔다. 나무들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갑자기 축내 순자 씨가 웃깃을 연리며 말했다. 어머니, 감기 걸리겠어요. 이거 두르세요. 정우가 자신의 스카프를 벗어 장모님께 둘러드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뱀에 기억하는 듯한 소리였다. 아니면 바람이 풀잎 사이로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 혹시 지금 들으셨어요? 뭘?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못 들은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에요. 바람 소리인 것 같아요. 정우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혜진아, 잘 지내고 있지? 보고 싶어.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너 없는 집이 너무 쓸쓸해.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도 혼자 보고 내가 만들어주던 음식도 혼자 먹고 다 내 생각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 많이 안아줄걸.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줄. 그 순간이었다. 무덤 뒤편 풀숲이 바스락거리더니 하얀 것이 번쩍 나타났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될 것 같은 거대한 하얀 뱀이 혜진이의 무덤 위에서 다리를 틀고 있었다. 그 뱀의 비늘은 진주처럼 하얗게 빛났고 머리는 사람 주먹만큼 컸다.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그 뱀의 눈이었다. 피처럼 붉게 빛나며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저게 뭐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이 쿵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뱀은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혀를 날름거렸다. 길고 갈라진 혀가 공기 중에 냄새를 맡는 듯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더욱 섬뜩했다. 어머니, 정우가 순자 씨를 부르며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순자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 뱀 보여요? 뱀, 무슨 뱀?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정우가 가리키는 곳을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저기 혜진이 무덤 바로 위에 하얀 뱀이. 정우가 다시 무덤을 보니 뱀은 더욱 크게 몸을 부풀리고 있었다. 마치 위협을 가하는 듯한 자세였다. 그리고 서서히 정우 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뱀 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위협적이면서도 어딘지 슬픈 듯한 소리였다. 이상해. 왜 나만 보이는 거지? 정우는 당황했다. 분명히 그 거대한 뱀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장모님은 전혀 못 보고 있었다. 뱀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다. 무덤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제사상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마치 정우에 애웠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뭘 원하는 거야? 정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뱀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벌렸다. 길고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났고 목 안쪽은 까맣게 보였다. 안 돼. 정우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제사상에 걸려 휘청거렸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였다. 바로 그때 하얀 뱀이 번개같이 달려들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정우의 목을 향해 돌진했다. 정우의 젊은 비명이 적막한 산골 공동묘지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뒤흔들듯이 크고 끔찍했다. 까마귀들이 놀라 나무에서 우르르 날아올랐고 어디선가 바람이 세게 불어 나뭇잎들을 휘날렸다. 정훈이, 무슨 일이야? 순자 씨가 깜짝 놀라 정우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뱀은 보이지 않았다. 사위가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정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진짜로 무서운 무언가를 본 것처럼. 정훈이, 괜찮아? 뭐가 무서워? 순자 씨가 정우를 부축하며 물었다. 어머니, 하얀 뱀. 정우는 아직도 무덤 쪽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정우의 가슴은 여전히 쿵쿵쿵쿵 뛰고 있었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명히 봤다. 그 거대하고 무서운 하얀 뱀, 그리고 그 뱀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도. 도대체 왜 나만 보이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동시에 무서웠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해가 더욱 기울어지면서 공동묘지는 점점 어둠에 잠겨갔다.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으스스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제 내려가요. 너무 늦었어요.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러자. 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두 사람은 서둘러 제사상을 정리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그 하얀 뱀이 따라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다. 혜진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왜 혜진이 무덤에서 뱀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나만 보이는 거지? 수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 뱀의 눈빛이었다. 마치 원한이 서린 듯한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그 붉은 눈빛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었다. 정우, 나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내려가는 길에 순자 씨가 갑자기 말했다. 왜요? 그냥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순자 씨의 말이 맞았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믿어주겠는가? 하지만 정우는 확신했다. 분명히 봤다. 그 무서운 하얀 뱀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 붉은 눈을 한 하얀 뱀을 자꾸 떠올렸다. 내일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혼자서 정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이틀날 오후 2시 이정훈의 집.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한 잔도 못 잔 탓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뭐였을까? 정우는 계속 어제 일을 되새겼다. 그 거대한 하얀 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그 붉은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 하면서도 원망하는 듯한 그 시선이. 핸드폰이 울렸다. 장모님이었다. 정우, 나 어제 집에 잘 들어갔지? 밤에 잠은 잘 잤어?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장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정우, 나 어제 내가 본 그건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닐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꿈이나 환상 같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은 일찍 쉬어. 몸조리 잘하.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다.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했다. 그 뱀의 비늘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습, 심지어 뱀 내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실제 그 자체였다. 혼자 가봐야겠다. 정우는 마음을 다잡았다. 혼자서 다시 혜진 이의 묘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야만 이 일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오후 3시 30분 가평군 공동묘지로 가는 길에 정우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혼자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가요가 나오고 있었지만 정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혜진아,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정우는 혼자 말을 했다. 어쩌면 죽은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길이 점점 가팔라졌다. 양 옆으로는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가을이라 단풍이 곱게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의신연스러운 분위기였다. 어제보다 더울 신연스럽네. 정우가 중얼거렸다. 드디어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한 대도 없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성묘객들이 거의 없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려 간단한 제사용품만 가지고 혜진 이의 묘로 향했다. 어제 장모님과 함께 왔을 때보다 훨씬 조용하고 적막했다. 여보야, 나왔어? 혜진이의 묘 앞에서 정우가 말했다.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너랑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알려줘. 정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혜진이가 좋아했던 초콜릿과 커피를 올려놓았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나무들이 바스락거렸다. 여보야, 정말 보고 싶어. 너무 길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옆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차갑고 쓸쓸해 그때였다. 어제와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정우가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본 그 하얀 뱀이 또 다시 나타나 있었다. 이번에는 무덤 옆쪽 풀숲에서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었다. 역시 진짜였어. 정우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 하얀 뱀은 어제보다 더 크게 보였다.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고 머리는 어른 남자 주먹에 2번만 했다. 비늘은 진주처럼 하얗게 빛났고 움직일 때마다 햇빛의 반사에 반짝거렸다. 무엇보다 눈이 무서웠다. 피처럼 붉은 눈동자가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너는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정우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다. 뱀 내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정훈이, 뭐라고? 정우가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뭔가 말하는 것 같다. 나야, 혜진이야.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뱀의 입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럴 리가 없어. 정우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뱀은 계속 다가왔다.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말했다. 정훈이, 오빠 나야. 혜진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정우는 15년 동안 매일 들었던 사랑스럽고 따뜻했던 그 목소리였다. 혜진아, 정말 너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나, 오빠. 뱀의 입에서 나오는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하지만 왜 뱀의 모습으로? 오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혜진이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다. 무슨 일, 뭔 일이 생겼다는 거야?
정우가 급하게 물었다. 나 제대로 죽지 못했어. 원한이 있어서. 원한? 무슨 원한? 뱀은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왔다. 이제 불과 2m 거리였다. 오빠, 내가 죽은 게 진짜 병 때문만은 아니야. 뭐라고? 정우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휘날리며 뱀의 모습을 가렸다. 혜진아? 혜진아? 정우가 소리쳤지만 바람이 찾아들자 뱀은 사라져 있었다. 어디 갔어? 혜진아? 정우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뱀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설마 혜진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말인가?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는 분명히 췌장암으로 죽었다.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 사망 진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다. 정말로 병만으로 죽은 것일까? 오후 5, 5시 정우의 집. 정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혜진이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정우는 혜진이의 마지막 몇 달을 떠올려 봤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다. 장모님, 혜진이의 동생 혜선이,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문병을 왔을 뿐이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혜진이를 해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모두 혜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혜진이는 분명히 말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일부러 죽였다고. 정우는 혜진이의 물건들이 있는 방으로 갔다. 아직도 그대로 보관해 두고 있는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일기장. 혹시 일기장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정우는 혜진이의 일기장을 꺼내. 병에 걸린 후에도 틈틈이 일기를 썼던 혜진이였다. 마지막 일기는 죽기 사흘 전에 쓴 것이었다. 1997년 7월 22일. 오늘도 몸이 많이 아프다. 하지만 정우 오빠가 옆에서 돌봐줘서 견딜 만하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어제도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 같았다. 창문으로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보자 급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오늘은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 평소와 색깔이 달랐다.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새로 나온 약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몸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혹시 누군가가 나를. 일기장은 여기서 끝났다. 마치 쓰다가 누군가에게 방해받은 것처럼.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약 색깔이 달랐다고? 경우의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짜의 일기를 봤지만 그 이후로는 일기가 없었다. 혜진이는 그 다음 날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사흘 후에 숨을 거두었다. 설마 정말로. 정우는 손이 떨렸다. 혹시 정말로 혜진이가 누군가에게 독살당한 것일까? 핸드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쪽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그때 처방받은 약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환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혜진입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말했다. 죄송합니다. 1년 전 기록이라 자세한 처방전은 별도로 요청하셔야 하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궁금했어요. 괜찮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었다. 병원 기록으로는 알아내기 어렵겠네. 그때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혜진이의 직장 동료였던 김영미 씨. 혜진이가 아플 때 자주 문병을 왔던 사람이었다. 정우는 영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미 씨, 저 정우입니다. 매영 안녕하세요. 혜진이 길이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데 혹시 영미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혜진이가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얘기 한 적 없나요? 이상한 얘기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의심한다거나 무서워한다거나. 전원 너머로 영미 씨가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다. 생각해보니 한 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요? 혜진이가 요즘 자꾸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정우 오빠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했고요. 뭔가 안 좋은 일이라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혜진이가 마지막에 많이 불안했어요. 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요. 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때 혜진이 주변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나타났거나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그런데 혜진이가 마지막에 봤던 이야기 좀 이상했어요. 이야기요? 네, 평소에는 흰색 알약이었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노란색이었거든요. 혜진이도 그게 이상하다고 했고요. 노란색 알약, 정우는 일기장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미 씨, 혹시 그 약을 누가 가져왔는지 기억나요? 그게 보통은 매형이 가져오셨는데 그 마지막 일주일은 혜진이 동생인 혜선이가 가져왔던 것 같아요. 혜선이가. 정우는 깜짝 혜진이의 동생 혜선이는 평소에도 자주 와서 언니를 돌봐줬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약을 바꿔 가져온 것일? 그런데 매형,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했어요. 고마워요, 영미 씨.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혜선이가 노란색 알약을 가져왔다고, 그리고 그 후 혜진이가 급격히 악화되어 죽었다고. 설마 혜선이가,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다. 혜선이는 혜진이를 그렇게 사랑했다. 언니를 해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혜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다. 그날 밤 11시, 정우의 침실. 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혜진이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 말, 일기장에 적힌 의심스러운 내용, 그리고 영미 씨가 말한 노란색 알약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다. 혜진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하지만 누가, 그리고 왜,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그 하얀 뱀의 소리. 혜진아? 혜진아, 거기 있어? 정우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이 반짝였다. 하얀 뱀의 눈이었다. 혜진아, 정우가 소리쳤지만 뱀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다. 뱀이 사라지기 직전에 한 말을. 조심해, 정우 오빠. 그 사람이 오고 있어. 그 사람 누구? 누가 온다는 거야?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이미 뱀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딩동 딩동.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정우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정우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정우 형부님, 저 혜선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혜선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늦게 급한 일이 있었어요? 혜진 언니와 관련된 일이에 정우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 혜진이가 경고한 그 사람이 혜선이를 말하는 것일까? 하지만 혜선이를 의심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웠다. 정우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혜선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차가웠다. 형부님, 오늘 혜진 언니 묘에 다녀오셨죠? 너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상한 것을 보셨죠? 하얀 뱀 같은 것을. 정우가 깜짝 놀랐다. 혜선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것일까? 혜선아, 너 어떻게
그때 혜선이가 코트 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유리병이었다. 그 안에는 노란색 가루가 들어 있었다. 형부님, 죄송해요. 혜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혜진 언니를 죽인 게 저예요. 그 순간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정우가 뒤로 비틀거리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되물었다. 혜진 언니를 죽인 게 저예요. 혜선이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딱딱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말도 안 돼. 너는 혜진이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언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해줬잖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해서 죽인 거예요. 뭔 소리야? 사랑해서 죽인다는 게 무슨... 그때 혜선이가 소파에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형부님, 앉으세요. 긴 이야기거든요. 정우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형부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를 미워했어요. 미워했다고. 언니는 항상 모든 걸 다 가졌거든요.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의 사랑도 언니만 받았어요. 혜선이의 목소리에 오랜 원한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항상 혜진이를 본받아라. 혜진이는 얼마나 착한데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그냥 혜진이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언니를 죽일 수는 처음에는 그냥 질투였어요. 하지만 언니가 형부님과 결혼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혜선이가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저는 형부님을 사랑했거든요. 정우가 충격을 받았다. 언니가 형부님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요.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형부님은 언니만 보셨죠. 저는 그냥 처지일 뿐이었고 혜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5년 동안 지켜봤어요. 형부님이 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언니가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요. 혜선아, 언니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모님의 사랑, 좋은 직장,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남자까지.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혜선이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런 이유로 언니를 죽였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혜진이를 죽인 거야?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질투하고 미워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병에 걸렸을 때 기회가 왔어요. 혜선이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을 흔들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야? 독이에요.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죠. 언니의 항암제에 조금씩 섞어서 먹였어요.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미친 여자야. 정우가 벌떡 일어났다. 언니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조금 더 빨리 보내드린 것뿐이에요. 조금 더 빨리 보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언니가 죽으면 형부님이 저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그리워하는 형부님을 제가 위로해드리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정우가 소리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형부님은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죽은 언니만 그리워하시고 혜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래서 오늘 결심했어요. 형부님도 언니한테 보내드리기로요. 뭐라? 혜선이가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다. 노란색 가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형부님이 오늘 언니 묘에 갔다 왔죠. 그리고 이상한 걸 봤을 거예요. 하얀 뱀 같은 거예요. 너 어떻게 그걸... 언니의 원한이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를 찾고 있는 거죠. 혜선이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형부님만 죽이면 언니도 저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 셋이 다 같이 저 세상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미친 여자구나. 정우가 현관 쪽으로 뛰어가려 했다. 하지만 혜선이가 먼저 이루어서 문을 막았다. 어디 가세요? 이제 시작인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뭐야. 혜선이가 주변을 둘러봤다. 거실 창문 쪽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르르 나타났다. 바로 그 거대한 뱀이었다. 언니, 혜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얀 뱀은 창문 틈새로 들어와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몸집이었다. 비늘은 달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났고 눈은 피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혜선아, 뱀의 입에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언니구나. 혜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아?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선이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고. 15년 동안 나를 속이고 독을 먹였으면서. 뱀은 혜선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언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질투가 났어. 넌 모든 걸 다 가졌잖아. 그래서 나를 죽였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뱀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다. 언니, 용서해줘. 제발. 넌 정우 오빠까지 죽이려고 했잖아. 뱀은 갑자기 머리를 들어 올렸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언니, 안 돼. 혜선이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뱀은 계속 다가왔다. 너도 내가 느꼈던 고통을 똑같이 느껴. 바로 그때 정우가 갑자기 뱀과 혜선이 사이에 끼어들었다. 혜진아, 안 돼. 정우 오빠, 왜 말려?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까지 죄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알아. 나도 분해.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분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정우가 뱀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넌 선량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잖아. 오빠, 뱀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다. 혜진아, 이제 그만 놓아줘. 혜선이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할게. 너는 편안히 쉬어. 하지만 오빠, 나는 아직. 그때 혜선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우를 밀쳤다. 비켜요. 어차피 다 끝난 일이에요. 혜선이가 손에 들고 있던 독가루를 정우의 얼굴에 뿌리려 했다. 안 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얀 뱀이 번개같이 움직였다. 뱀은 혜선이의 발을 물었다. 혜선이가 비명을 지르며 독가루를 놓쳤다.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끝이야. 뱀은 혜선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혜선이가 물린 팔을 부여잡았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것 같았다. 너도 내가 느꼈던 고통을.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선이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다. 언니, 사실은 널 사랑했어. 질투했지만 사랑도 했어. 혜선. 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언니,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혜선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나도 미안해. 너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뱀은 혜선이에게 다가갔다. 언니, 이제 끝났어. 편안히 가. 혜선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두 자매가 모두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혜진아, 정우는 뱀을 바라봤다. 정우, 이제 나도 가야 해. 혜진아, 나는 어떻게 살아가? 못 받은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뱀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혜진아, 가지마. 사랑해 오빠. 항상 사랑했어. 뱀은 완전히 사라졌다. 거실에는 혜선이의 시체만 남아있었다. 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서. 그래서 처제분이 부인을 독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찰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혜선이가 자백했어요. 정우는 어젯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물론 하얀 뱀 이야기는 빼고 혜선이가 자백했다는 것과 독을 가지고 왔다는 것만 말했다. 그런데 혜선 씨는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갑자기 쓰러지더니 아마 자신이 가져온 독을 실수로 마신 것 같아요. 독이라면 거기 깨진 유리병에 노란색 가루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감정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서 깨진 유리병과 노란색 가루를 수거했다. 그리고 혜선이의 시체도 부검을 위해 가져갔다. 일주일 후 경찰서. 이정은 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유리병에 있던 가루는 정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혜선 씨의 부검 결과도 독살로 나왔고, 그럼 제 말이 맞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인의 시체도 다시 부검해 봤는데 같은 성분의 독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는 안도했다. 이제 혜진이의 억울함이 풀렸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혜선 씨가 독에 중독된 부위를 보니까 뱀에 물린 것 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뱀? 네, 독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어디로 간 건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얀 뱀의 정체를 말할 수는 없었다. 이튿날 오후 3시 혜진이의 묘지. 정우는 혼자서 혜진이의 묘를 찾았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여보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정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혜선이의 일도 다 밝혀졌고 너의 억울함도 풀렸어. 이제 편안히 쉴 수 있겠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혜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 너를 잊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나아갈게. 그때 무덤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다. 정우는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갔다. 고마워, 혜진아, 사랑해. 정우는 일어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정우가 돌아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한복을 입고 방울과 북을 들고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이 동네 무당이에요. 김말신이라고 부르세요. 무당이요? 네, 며칠 전부터 이상해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큰일이 있었군요. 할머니가 혜진이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다. 죽은 분의 원한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숭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정화되지는 않았어요. 할머니가 정우를 바라봤다. 구슬해드려야겠어요. 죽은 분의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극락으로 보내드려야 해요. 구슬, 네, 그래야 죽은 분도 편안하고 살아있는 분도 평안해집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구슬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혜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언제 하면 됩니다. 오늘 밤 12시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가 음기가 가장 강한 시간이거든. 그날 밤 11시 30분 혜진이의 묘지. 정우는 할머니와 함께 다시 공동묘지에 올라왔다. 할머니는 구슬에 필요한 도구들을 많이 가져왔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가 제단을 차리기 시작했다. 향을 피우고 과일과 떡을 올렸다. 밤 12시가 되자 할머니가 북을 치기 시작했다. 둥둥둥 북소리가 정확한 밤을 가로질렀다. 혜진 씨, 혜진 씨. 나와서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방울을 흔들며 소리쳤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기 시작했다. 혜진 씨, 원한을 놓고 가라. 이제 더 이상 이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흐흐흐. 혜진 씨, 무엇이 그렇게 한이 맺혀서인가? 할머니가 물었다. 바람 소리에 섞여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 오빠,
혼자 남겨두고 가기가 싫어요. 혜진아, 정우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 씨, 산자는 산자의 길을 가야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야 한다. 더 이상 이승의 미련을 두지 말라. 할머니가 더 크게 북을 쳤다. 하지만 오빠가 너무 걱정되어. 혜진아, 나는 괜찮아. 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게. 이제 편안히 쉬어. 정우가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너를 사랑한 만큼 잘 살아갈게.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기 시작했다. 혜진 씨, 이제 극락으로 가라. 부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쳤다. 그님이여 그냥. 사기다리고 캣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혜진이의 모습이 힘이 있게 보였다. 뱀의 모습이 아닌 살아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오빠, 사랑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혜진이의 모습이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 혜진아, 정우는 손을 뻗었지만 이미 혜진이는 사라져 있었다. 구슬이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혜진 씨는 극락으로 가셨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더 이상 이승의 미련을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요? 혜선 씨도 구술해줘야 해요. 그분도 원한을 품고 죽었으니까. 혹시 모르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선이도 자신의 처제였으니 마지막 정도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후 혜선이의 장례식장. 혜선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들만 참석했다. 정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갔다. 혜선아, 이제 편안히 쉬어. 너도 나름대로 고통스러웠을 거야. 정우는 혜선이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정우가 돌아보니 혜진이와 혜선이의 어머니인 박순자 씨였다. 어머니, 고생 많았어.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니? 순자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두 딸을 모두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정우도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저도 혜선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혜선이가 잘못한 거야. 언니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순자 씨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애도 내 딸이야. 마음이 아파. 어머니, 정훈이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 우리 혜진이도 그걸 원할 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많은 생각을 했다.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숨겨진 진실. 복수와 용서, 그리고 마지막 이별까지. 이제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혜진이도 편안히 가고 혜선이도 죗값을 치렀다. 정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혜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 달 후 정우의 집. 정우는 혜진이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놓아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옷들을 상자에 넣고 화장품들을 치우고 일기장들도 정리했다.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혜진이가 쓴 글이 있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정우 오빠에게 말하고 싶어요. 오빠는 절대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오빠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 행복한 기억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빠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혜진이가 원하는 대로.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1년 후 2000년 10월 15일 오후 2시 정우는 작은 꽃집에서 서 있었다.
혜진이가 죽은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손에는 혜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사장님, 이 꽃들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국화는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꽃집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포장을 해주었다. 정우의 모습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수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한결 밝아졌다. 무엇보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정우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혜진이의 죽음과 혜선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회계 일을 했지만 이제는 작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다. 오후 3시 가평군 공동묘지. 정우는 익숙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는 이 길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혜진이를 만나러 가는 설레는 마음이었다. 여보야, 왔어? 혜진이의 묘 앞에서 정우가 말했다. 무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우는 한 달에 2번씩 와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서도 새로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오늘로 정확히 2년이네. 시간이 참 빠르다. 정우는 꽃을 올리며 말했다. 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말해줄게. 정우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 요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 너처럼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의 가족을 돕는 일이야.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고 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혜진이가 듣고 있다는 신호 같았. 그리고 말이야. 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정우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물론 아직 연애하는 건 아니야. 그냥 친구야. 하지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이가 화낼까봐 걱정되었다. 그 사람도 남편을 잃었거든.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고 상담센터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바람이 더 부드럽게 불어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너를 잃는 건 아니야. 절대 잊을 수 없어. 다만 또 다른 사랑이 가능할 것 같아. 정우는 혜진이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마지막 글을 떠올렸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던 혜진이의 당부를. 내가 마지막에 쓴 걸 기억해?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고 했잖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그때 갑자기 정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훈이? 저 수연이에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박수연이었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오늘이 정훈이 부인 기일이시죠? 혹시 혼자 계시면 나중에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정훈은 잠시 망설였다. 혜진이 앞에서 다른 여자와 약속을 잡는 것이 어색했다. 네, 좋아요.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네, 그럼 나중에 봐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혜진이의 무덤을 바라봤다. 미안해. 여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친구야. 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수연이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오후 4시 산길을 내려가며 정우는 산을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정훈이 돌아보니 지난번 구슬해졌던 김만신 할머니가 서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아, 정훈이, 오늘 혜진 씨 기일이라서 한번 와봤어요. 할머니가 혜진이의 묘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 씨, 잘 가셨나 봐요. 기운이 완전히 정화되었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정훈이,
요즘 새로운 인연이 있으시죠? 정우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모이거든요. 정훈이 주변에 새로운 기운이 느껴져요. 여자 기운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혜진 씨도 원하는 일이에요. 정말인가요? 네, 분명해요.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뭐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혜선 씨 말이에요. 그분도 원한을 품고 죽었으니까. 혹시 모르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선이도 자신의 처제였으니 마지막 정도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7시 작은 카페. 정우는 수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37살의 초등학교 교사였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수연이 따뜻한 눈빛으로 물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혜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다행이에요. 수연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수연 씨는 어떠세요? 남편 생각 많이 나시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 정훈 씨,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것 죄스럽지 않으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카페에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이상하네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정우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수연 씨, 우리 나가요.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아! 수연이 갑자기 넘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밀친 것 같았다. 수연 씨, 정우가 수연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발목이 아파요. 수연의 발목이 부풀었다.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넘어진 것이 이상했다. 병원에 가요. 정우가 수연을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서 저녁 9시. 다행히 심하지 않네요. 며칠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훈 씨.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뭐려? 당연한 거죠. 정우가 수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들어가세요. 내일 병원에 다시 가야 하니까. 고마워요. 수연이 집으로 들어가고 정우가 차로 돌아가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정우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혜선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오빠, 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어요? 바람 소리에 섞여서 혜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선아, 너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오빠는 내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줄 수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다. 혜선아, 그러면 안 돼. 너는 이미 죽었어. 이승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싫어요. 오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깜빡거리고 나뭇잎들이 휘날렸다. 혜선아, 정우가 소리쳤지만 바람이 불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정우는 확신했다. 혜선이의 영혼이 아직 이승에 남아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우의 집. 정우는 잠을 설쳤다. 밤새 혜선이 생각이 나서 잠도 잘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 씨,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아, 정훈 씨, 많이 좋아졌어요. 걸을 수 있을 정도로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제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뭔가 기분 나쁜 일이나? 생각해보니 밤에 자꾸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나가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일도 있었나요? 그리고 꿈에서 계속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 남자에게서 떨어져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정우는 혜선이의 짓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수연 씨,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좋아. 오후 2시 공원. 정우는 수연과 함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다. 수연 씨,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긴데요? 정우는 혜선이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혜진이를 죽인 것, 자신을 사랑했던 것, 그리고 죽은 후에도 영혼이 남아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어제 수연 씨가 넘어진 것도, 밤에 문을 두드린 것도 모두 혜선이의 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연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군요. 같아요.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굿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혜선이의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해요. 언제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혜선이가 더 강해지기 전에요. 그때 갑자기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기, 저 여자 보이세요? 정우가 수연이 가리키는 곳을 봤다. 공원 저편에 흰옷의 여자가 서 있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다. 저 여자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정우가 자세히 보니 그 여자의 모습이 혜선이와 비슷했다. 혜선아, 정우가 일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흰옷의 여자는 사라져버렸다. 어디 갔지? 정우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정우 씨, 정말 무서워요. 수연이 정우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정우도 마음이 불안했다. 혜선이의 집착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았다. 그날 밤 11시 수연의 집.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정우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걸까? 수연은 아직도 믿기 반해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확 떨어졌다. 왜 이렇게 추워? 수연이 이불을 더 덮으려는 순간 방 한쪽 구석이 이상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뭐지? 그 어둠 속에서 서서히 누군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흰옷에 입은 젊은 여자였다. 누구세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왔다.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는데 아름답지만 표정이 매우 차갑고 무서웠다. 내 남자에게서 떨어져 여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마치 얼음처럼 차갑다. 당신이 혜선 씨인가요? 수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정우 오빠는 내 거야. 너 같은 여자가 가질 수 없어. 혜선이의 눈에서 붉은 빛이 났다. 하지만 정우 씨는 제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 안 돼. 오빠는 영원히 혜진 언니만 그리워해야 해. 혜선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러자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해요. 수연이 입을 막으며 떨었다. 내일까지 정우 오빠에게서 떨어져. 안 그러면 혜선이가 협박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연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죽여버릴 거야. 혜진 언니처럼. 그 순간 수연은 소름이 끼쳤다. 혜선이가 정말로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제발 가주세요. 혜선이가 싸늘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수연은 밤새 잠을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급하게 걸려온 전화. 정우 씨,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 들려왔다.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혜선이 나타났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뭐라고? 직접 나타났다고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저한테 당신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어요. 정우는 심각성을 깨달았다. 혜선이의 영혼이 생각보다 훨씬 강해지고 있었다. 수연 씨, 지금 당장 만나요. 그리고 오늘 바로 구술해야겠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정우는 급하게 김만신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저 정우예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혜선 씨 일이군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젯밤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혜선 씨의 원념이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오늘 밤에 큰 굿을 해야 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보내드려야 해요. 그날 밤 11시, 혜선이의 무덤. 정우와, 전이가, 이게 뭐야. 이 정훈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하얗고 긴 뱀이 그의 목을 향해 번개같이 달려들고 있었다. 길이가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뱀이었다. 그 뱀의 눈은 피처럼 붉게 빛나며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퇴근길인지, 집에서 휴식 중인지, 아니면 산책하며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이고 섬뜩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10월 15일 경기도 가평군 어느 산골 공동묘지.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졌지만 산소 공동묘지는 의신연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해가 서산으로 기우기 시작했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어딘지 음산해 보였다. 이 정우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장모님과 함께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42살의 그는 1년 전 아내를 잃은 후 많이 야위해 보였다. 후 옆에서 따라오는 장모님 박순자 씨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시오자 68살의 나이에 이런 산길을 오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딸을 보러 가는 길이니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제가 짐을 덮을게요. 정우가 장모님이 들고 있던 제사용품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괜찮다. 정우, 나 이것도 우리 혜진이를 위한 일이니. 순자 씨는 눈가에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딸 이야기만 나와도 자동으로 눈물이 나는 것이 벌써 1년째였다. 두 사람은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간간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와 더욱 의심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혜진이가 여기 묻힌 지 벌써 1년이구나. 순자 씨가 중얼거렸다. 시간이 빠르면서도 늦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제 일 같고 어떤 때는 벌써 10년이나 지난 것 같고 정우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배어 있었다. 너도 참 고생이 많았어, 혜진아. 아픈 거 간병하느라 그리고 혼자 남겨져서.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혜진이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정우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다. 결혼한 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다. 아이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두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1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췌장암이라는 무서운 병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고 의사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 그때 참 힘들었지. 혜진이가 아파하는 거 보는 게. 순자 씨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정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었다. 드디어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이곳은 크고 작은 무덤들이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었. 대부분이 오래된 무덤들이라 비석이 날카롭게 끼어 있었. 저기 혜진이 있는 곳이야. 순자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무덤들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곳이 혜진이의 묘였다. 새하얀 비석에는 이혜진의 묘라고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 주변에는 정우가 한 달에 2번씩 와서 깔끔하게 정리해둔 덕분에 잡초 하나 없이 맑음했다. 혜진아. 순자 씨가 무릎을 꿇으며 흔들기 시작했다. 엄마가 왔다.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정우도 함께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혜진아, 나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프지는 않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혜진 이를 그리워했다.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바스락거렸다. 어디선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였다. 자, 이제 제사상을 차리자. 정우가 가방에서 제사용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흰색 보자기를 펼치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올렸다. 혜진이가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사과, 배, 감, 그리고 항상 즐겨 마시던 아메리카노 커피까지. 우리 혜진이가 정말 좋아했던 사과인데 순자 씨가 빨간 사과를 만지자 꺼리며 말했다. 눈물이 또 다시 줄줄 흘러내렸다. 맞아요. 혜진이는 항상 어머니가 깎아주신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리워. 순자 씨는 딸이 했던 작은 말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함께 보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혜진이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우 오빠 잘 부탁해요 라고 했지.